데이터 저널리즘 커리어 컨퍼런스의 이제 두 번째 세션, 데이터 저널리즘 테크 앤 메서드, 이제 좌장을 맡게 된 선문대학교의 박대민이라고 합니다. 어제 여기 월드컵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결국에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피곤하실 때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가 광화문 월드컵 열기에 이제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기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까지 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이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 스타트업하고 빅데이터 굉장히 그 분야의 연구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애착이 가는 세션이었는데 이렇게 좌장을 맡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런데 또 여기 강태형 대표님이나 김민기 대표님께서 이제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일단 20분 정도 강태형 언더스코어 대표님께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빅카인즈를 활용해 다양한 이제 분석 사례들을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분이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또 흥미로운 주제이니까 아마 잘 들으시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발표 20분 동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스코어의 강태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저희와 빅카인즈 팀과의 협력 사례입니다. 총 세 가지의 토픽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시작을 하자면은 오늘 저희가 모인 주제이기도 하죠. 데이터 저널리즘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특히 저는 기존의 데이터 저널리즘 1.0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던 데이터는 접근하기 쉬운 선거 데이터라던가 혹은 당장 매주 발표되고 있는 국정 지지율 혹은 정당 지지율 데이터,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떤 거냐, 과연 우리가 이 정보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에서 저널리즘적인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빅카인즈의 가장 큰 강점은 실시간으로 뉴스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있고 또 과거 데이터까지 소급해서 여러 언론사들의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기존의 이런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 혹은 대규모 뉴스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주로 되어 왔느냐, 제 생각에는 그냥 검색량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기술 통계적인 서술들이 대부분을 이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지 어떤 컨텐츠, 좋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즉 좋은 컨텐츠란 무엇이냐, 왜 데이터를 그대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하느냐, 즉 데이터를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데에서 머무르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가령 어떤 요리 유튜버가 있다고 했을 때 요리 유튜버가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자신의 집 냉장고를 열고 거기서 어떤 주제로 요리를 만들어 볼까라고 고민한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좋은 부지런한 컨텐츠 기획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향후의 데이터 저널리즘이 나아갈 방향,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은 데이터 저널리즘 2.0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형식입니다. 가령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정시가 수시보다 저소득층에게 과연 더 유리할까? 특정한 사건 이후에 특정 보도가 정말 유의미하게 늘었을까? 이런 주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통계적인 지식들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적합하게 활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빅카인즈와 함께 총 3가지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했었는데요. 우선 오른쪽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언론사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유리한 여론조사만 보도하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되곤 합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은 하루에 여론조사가 7개, 8개씩 올라오곤 하는데요. 보면은 특정 여론조사는 A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고 반대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반대로 B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하고 같은 날에 조사가 되었는데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들었던 의문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론조사 데이터가 매일매일 여심이 사이트에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동일한 날에 등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모든 언론사가 고르게 이 여론조사를 보도할 수는 없을 테니 언론사에서 과연 어떠한 여론조사를 더 많이 보도하게 될까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카인즈 뉴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언론사의 정치 성향, 그 다음에 어떠한 여론조사를 기사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지 두 가지 정보를 병합할 수가 있었죠. 병합한 결과 과연 언론사에서 소위 유리한 여론조사만 체리피킹을 하고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언론사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모든 날마다 평균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내가 진보 언론을 보고 있느냐, 보수 언론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0.5%포인트의 지지율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뭐 특별히 복잡한 통계 기법을 쓴 게 아니라 비카인즈 뉴스 데이터베이스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누적 데이터 두 가지를 병합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반중 정서가 과연 얼마나 심해졌느냐라는 주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은 10년 전에는 반일 정서가 반중 정서를 앞질렀지만 지난 10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향이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가졌던 의문은 과연 코로나19라는 일종의 보건 혹은 방역 이슈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의 여론에 영향을 주었을까입니다. 일단 뉴스 데이터, 특히 뉴스 댓글 데이터가 좋은 점은 무엇이었냐? 단순히 사람들에게 서베이,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발생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당신은 중국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신은 일본인들을 싫어합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솔직하게 답하지 않을 확률이 있고 또 평상시에 직접 의견을 표명할 때는 다를 수도 있겠죠. 반면 온라인 공간이 좋은 점은 무엇이냐? 댓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익명 플랫폼입니다. 누가 댓글을 다는지 아무도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은밀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과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반중 정서가 심해졌다라는 주장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이후의 혐오 발언 비율과 코로나 이전의 혐오 발언 비율을 보고 옛날보다 높아졌으니까 정말 코로나19가 반중 정서를 늘렸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만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분석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이란 나라, 실험군이 있고 반대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또 다른 나라가 있겠죠. 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과 중국 모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댓글, 혐오 발언이 증가했다면 그건 그냥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며 공격적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조군인 여타 국가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관심 대상인 중국에서만 혐오 발언의 명확한 증가량이 관찰되었다면 딱 이 증가량만큼이 우리가 코로나19가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에 준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법을 우리가 이중차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통계적인 얘기를 더 길게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년의 기간 동안 주요 언론사 64곳에 중국과 일본 관련 뉴스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카인즈 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처럼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포털뉴스 네이버와 포털뉴스 다음과의 매칭을 통해서 댓글 패널들을 확보를 했죠. 최종적으로는 3만 5천여 개의 뉴스를 저희가 분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혐오 발언, 즉 어떤 댓글이 뉴스 댓글이 어떤 것이 중국 혹은 일본을 겨냥한 인종, 차별 발언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댓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헤이스코어라는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헤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주어진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인종차별인지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인지 지역차별인지 각 카테고리별로 퍼센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저희가 뉴스 댓글 데이터셋에 적용한 결과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저희가 가설로 세웠던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의 특별한 댓글의 혐오 발언 추이가 없었지만은 중국의 경우 코로나를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댓글마다 사람들의 댓글 이력 정보가 있을 테니 이 유저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 그럼 각 성향마다 중국에 관한 혐오 발언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것도 자연어 모델을 활용한다면 비슷한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그 결과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유저의 정치 성향이 민주당계냐, 아니면 중도 혹은 판별하기 어렵냐, 그다음에 국민의힘계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증가 폭을 서로 다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저희가 뉴스 데이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집한 그 뉴스와 매칭된 댓글 정보, 그리고 각 댓글의 혐오 발언 분류 알고리즘과 정치 성향 분류 알고리즘 총 3가지 스텝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에 단순히 기술 통계적으로 전후 변화를 본 게 아니라 얼마나 유의미하게 대조금보다 더 높게 증가했느냐라는 컨셉을 취함으로써 좀 더 엄밀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명확하게 온라인 공간에 중국을 향한 혐오 발언이 늘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서울 중심의 폭우 보도 과연 사실이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경기도나 강원 지역에도 심각한데 왜 이런 지역들 뉴스는 별로 안 나오고 서울에서만 계속 기사가 나오냐라는 길을 트위터에서도 있고 나무위키에도 올라오고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주장, 가설 혹은 의문이 사실이냐를 저희가 답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보도가 수도권 중심적이냐 혹은 서울 편향적이냐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의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서울 중심적이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서울에 거주 가구 수가 많고 또 실제로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높다면은 이거는 애초에 서울에서 해당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 과잉 대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다행인 거는 뭐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강수량, 사망자 수 이런 정보들이 기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일단 강수량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400에서 500mm 이상의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린 지역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도 분명히 많은 폭우가 내렸지만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에까지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저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폭우 피해 통계를 확인한 결과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강원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부상자의 경우는 경기도의 수가 상당하죠. 즉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에서만 유일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즉 지난 8월의 폭우 사태가 경기나 강원 등 비수도권 비서울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언론이 어떻게 이 현상을 묘사하고 있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그 지역별 평균 강수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기도 지역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일종의 대조군 비슷한 개념으로 2가지 자연재해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8월의 폭우 사태입니다. 8월의 폭우 사태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반면에 9월의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아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사의 유형에 따라서 전국지냐 아니면 지역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8월의 폭우 보도와 9월의 태풍 보도의 비중 차이가 있었을까요? 보시면은 8월의 폭우 보도가 적은 정도를 지금 시각화한 건데요. 전국지의 경우 37.6%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즉 폭우와 태풍을 굉장히 비슷하게 다뤘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역지의 경우에는 94.7%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굉장히 해석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역지가 남부지방에 위치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많이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은 전국지가 지역 이슈를 소개시킨 것인지 여기까지만 보면 판단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폭우 관련 보도 비율이 8월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세선을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9일에 그 전국지에서는 폭우가 서울에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경기권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보도량이 급감했던 반면
지역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완만하게 폭우 관련 뉴스 에서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은 분명히 전국지에서 뭐 서울에 조금 더 집중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희가 말해볼 수 있겠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전국지와 지역지에서 어떠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의 비율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자연어 처리에서 개체명 인식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NER이라고 불리는데요. 즉 지역명을 저희가 사전에 기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장의 맥락을 고려해서 고유명사 중에 지역명을 찾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강원과 그 해당되는 시군구 지역을 언급한 비율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폭우 보도에서 모든 기사들 중 서울을 언급한 비율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지보다 전국지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3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뭐 복잡한 통계 모델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알고리즘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대규모의 뉴스 데이터, 막 10년, 20년 내린 뉴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질문을 답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 저널리즘 2.0, 즉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저널리즘이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는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통계적 지식, 그 다음에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기술 통계상 전후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즉 언제 어떠한 분석을 쓰면 되고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계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빅카이즈의 뉴스 제목 데이터와 포털의 댓글 데이터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댓글이 혐오 발언이냐 혹은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지냐를 알기 위해서는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분류 알고리즘은 제한어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긴 한데요.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좋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적인 측면에 도움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 생각에 좋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 컨텐츠가 우리를 즐겁게 하느냐, 단순히 데이터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온다. 저는 그거는 좋은 컨텐츠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를 찾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팀에서도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그리고 빅카인즈 팀과 협의를 하면서도 주제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강 대표님께서는 지금 사실 요거 이후에도 또 좀 시간이 다른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바로 질문을 이제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소속하고 이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짧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동화 편집장으로 있는 변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굉장히 엄청난 노력과 그 분석적 능력이 들어간 기사인 것 같고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분석들을 하신 동기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사를 소비자들이 볼 때 사실은 다른 이제 뭐 간단한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자원이 투입된 기사도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그런 보도가 더 영향력,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본 이런 보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지만 굉장히 그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시간과 노력과 전문성 이런 것들이 투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하시고 이런 분석들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실 때 내적 동기는 어떤 거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그 자체를 그대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뉴스 데이터를 이거보다 훨씬 재밌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계에서는 가설 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 답하는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뉴스 데이터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막 화려한 어디 뭐 정보 공개 청구나 뭐 의원실을 통한 희귀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빅카인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걸로도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분석의 엄밀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이트성으로 기사가 나가면은 당연히 많이 쓸 수는 있겠지만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할 때 뭐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쓰니까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근데 과연 이게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막 지루하고 길고 어렵기 때문에 인기가 없냐? 뭐 저희가 외부 언론사 협업 사례를 들려드리자면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큰 기획 시리즈로 한 언론사들과 한 4-5개 기획을 같이 했었는데 그 4-5개 중에 뭐 네이버 뉴스 랭킹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탑10 언론사의 그날 탑10에서 최소 하나씩은 들어가더라고요. 시리즈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 자체가 재밌으면 뭐 분석이 어렵든 복잡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대중적인 인지도도 확보할 수 있다. PV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궁금한 질문을 답할 수 있게 해주면서 너무 희귀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엄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내적인 동기라고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ROI가 나온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혹시 하나 더 하실 분 있으면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제가 사실 1.0, 2.0 구분해 주시고 이 질문에 이제 답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를 보면은 서울에만 비가 온 것이냐, 코로나가 중국 때문이냐 이런 굉장히 논쟁적 언론사는 자기 입맛에 따라 여론조사 발표하는 거 아니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질문들을 이제 잘 풀어주셨는데요. 근데 요런 거 지금 이제 저는 알고 있는, 이제 봤지만은 이제 빅카인즈에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저희 데이터나 어떤 이제 히트 스코어 같은 거를 공개가 되어 있는 건지 어디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이제 기자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헤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캡처 이미지가 잠깐 올라왔었는데요. 그 GitHub이라고 뭐 코드들을 올리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스코어는 제가 스마일게이트 AI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했고 현재 데이터가 총 2가지,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측의 언스마일과 저희 헤이스코어 2가지로 나눠 가지고 공개가 되어 있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구나 코드 한 3줄이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 1줄이면 다운이 되고 코드 2줄이면 누구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풋으로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아웃풋으로 이 각 유형별 혐오 발언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자연어 처리나 컴퓨터 공학에 대한 복잡한 지식이 없어도 그냥 기본적인 파이썬 코드만 하실 수 있으면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빅카인즈 같은 경우도 뭐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뭐 로그인 후에 데이터 다운로드, 뭐 검색어 설정이라던가 뭐 기간 설정, 언론사 선택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던 모든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정치 성향 모델을 제외하면은 모두 다 직접 똑같이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뭐 강수량 데이터도 뭐 정부에서 직접 공개를 한 거고, 그리고 뭐 중앙중대본부에서도 똑같이 사망자 부상자 수를 공개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저희가 뭐 특별히 희귀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되게 접근 가능한 그런 데이터 소스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빅카인즈 사례 분석하신 내용도 소개되어 있고 또 강태영 대표님 GitHub 언더스코어 같은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까 발표 자리에 소개됐던 내용에 타고 들어가시면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이동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지금 되게 아쉽지만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2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이제 모든 뉴스를 인터랙티브하게라는 주제로 슬리버의 이제 김민기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슬리버는 뉴스를 좀 더 사용성, 유저빌리티를 좀 고려해서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오시고 계시고 저도 오늘 앱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굉장히 또 게이미피케이션 느낌도 나고 그래서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 소개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슬리버라는 새로운 뉴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리버 서비스가 아직 많이 유명하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발표 내용이 슬리버 서비스의 개발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거라 발표를 들으시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발표 주제가 모든 뉴스를 인터랙티브하게라는 주제인데요. 아마도 발표를 들으시면서 주제 역시 서비스와 주제 사이 연관성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럼 준비해온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조금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공은 조경을 전공했고 또 프로그래밍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걸 통해서 뉴스 서비스인 슬리버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저는 언론과는 사실 접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IT와 관련된 서비스를 주로 쌓아왔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배경 덕분인지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면 언론 종사자분들보다 뉴스 서비스를 조금 더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뉴스 서비스의 본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뉴스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뉴스를 읽거나 혹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용자가 생각하기에 잘 되어 있는 서비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는 사용성이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찾는 것은 이제 기자님들이 엄선한 소재를 선정을 하고, 또 언론사에서 그간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또 인공지능을 통한 뉴스 큐레이션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는 덕분에 이제 소비자는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다양한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한 기사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를 살펴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별, 언론사별, 랭킹별, 댓글별로 이제 뉴스 큐레이션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네이트와 줌에서는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폐지된 인기 검색어도 제공을 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더욱더 사용자가 뉴스를 찾기 편하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뉴스를 읽고 소비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짧은 컨텐츠가 시장의 대세가 됨에 따라서 이제 긴 TV 뉴스가 짧은 유튜브 클립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기존의 포털 기사는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 손에서 이제 카드 뉴스나 뉴스레터로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이 뉴스를 소비하는 채널 역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언론 수용자 조사 쪽의 일부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2019년 대비 2020년에 유튜브, SNS를 통한 뉴스 소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포털 이용률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조금 낮아진 거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포털 이용률이 낮아진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많이들 언급하시는 이유를 이제 꼽자면 최근 쇼폼 트렌드에 맞지 않게 뉴스가 너무 길다라는 것과, 이제 요즘 세대의 문해력과 어휘력에 맞지 않게 뉴스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상에는 세 줄 요약이나 스크롤 압박 등 이런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또 낮아진 어휘력과 문해력을 다룬 콘텐츠들도 이제 주변에 많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이유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결국 포털 뉴스가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를 서비스 프로덕트 관점에서 보자면 뉴스를 찾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반면에 뉴스를 읽는 것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SNS 영역에서 인스타 스토리나 이제 쇼츠 같은 새로운 플랫폼 형식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뉴스 기사 형식은 오랫동안 정치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좀 느끼고 계셨을 텐데, 이처럼 뉴스 형식과 소비 트렌드의 불일치로 인해 대중들은 점점 포털 기사를 조금씩 외면을 했고, 이제 그 결과로 기사를 읽지 않고 댓글만 달거나 아니면 헤드라인과 댓글만 보는 사용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계기로 이제 슬리버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슬리버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뉴스 기사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유튜브, 카드뉴스, 뉴스레터처럼 더 가독성 좋게, 그리고 더 소비하기 편하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서비스 개발, 그러니까 기존 뉴스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 이유는 뉴스 기사만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생산성이나 무한한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신속한 이슈 대응과 같은 장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 나은 뉴스 가독성을 위해서 슬리버팀은 왜 사람들이 뉴스를 읽지 않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 형태는 무엇인지, 또 기자님들이 어떻게 뉴스를 작성하는지 등을 이제 사용자 인터뷰나 논문, 데이터, 리서치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이제 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슬리버 서비스 내에서 게시하고 있는 6개 언론사에 올해 7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배포된 뉴스 기사 11만 개, 그리고 뉴스 문단 93만 개를 데이터 분석을 위한 표본으로 삼았고, 저희 서비스에 민감한 데이터는 조금 제외를 했으니 이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슬리버 팀이 가장 먼저 조사한 이유는 조사한 것은 사람들이 뉴스를 읽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해력과 어휘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고, 또 뉴스가 너무 어려워졌고 숏폼 트렌드에 맞지 않게 뉴스가 너무 길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서는 이제 기사 평균 글자 수는 1076자인데 반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뉴스 글자 수는 346자라는 내용도 있을 만큼 글자 수와 기사 소비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1000자 이상의 기사를 300자로 줄이게 되면 이제 기사에 담겨야 되는 내용 역시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 기자님들이 기사를 길게 쓰면 읽히지 않고 또 짧게 쓰면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리버 팀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가독성을 가진 뉴스 서비스를 만드는 것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첫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기사의 글자 수가 길게 되면 사람들이 기사를 읽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통제 변인을 글자 수로 두고 그리고 조작 변인을 컨텐츠 형식으로 세웠습니다. 또 표본 30명을 이를 위해 모았고요. 참고로 해당 실험을 진행하면서 두 실험군 사이의 컨텐츠 내용을 완벽하게 저희가 동일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 환경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글자 수가 동일한 기사와 인스타그램의 인스타 카드 뉴스를 상대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이제 한 사람이 뉴스 기사와 카드 뉴스를 각각 5개씩 읽고 이제 걸린 시간과 길게 느껴진 컨텐츠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제 어땠을까요? 네,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뉴스 기사보다 글자 수가 더 많은 카드 뉴스를 준비해서 참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는 시간도 카드 뉴스가 더 짧았고 또 짧다고 응답한 비율도 카드 뉴스에서 더 높았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뉴스의 체감 길이 사이에는 글자 수가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고 나서 저희는 이제 글자 수가 아닌 컨텐츠 형식, 기사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 실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앞서 했던 실험의 가설이 거짓으로 나왔고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바일에서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 중에 사실 줄글 형식을 띠고 있는 컨텐츠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고 이제 기사 형식은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사실 기자님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 실험은 저희가 기자님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해당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위해서 기자님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는데 이제 그때 기자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문득 한 기자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제 기사를 쓸 때 문단을 나누는 지점이 사실 내용이 바뀌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만 보면 되게 중요할 것도 없고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말인데 저희 슬리버 팀은 이때 이제 뉴스에 조금 몰두해 있었던 터라 이 말을 듣고 하나의 생각을 저희는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은 내용이 바뀔 때마다 문단을 나누는 거면 문단마다 내용이 독립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문단을 하나의 숏폼 컨텐츠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뉴스 기사는 사실 여러 개의 숏폼 문단 텍스트가 합쳐진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때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전후 문단을 손으로 가려가면서 한 문단씩 읽어봤는데 실제로 한 문단이 어느 정도 완결성을 띠고 있고 또 문단을 구분해서 읽어도 크게 어색함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했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컨퍼런스를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6개 언론사의 평균 문단 길이는 한겨레 신문이 191자로 가장 길었고 세계일보가 122자로 가장 짧았는데 문단 길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앞서 소개해드린 논문에 나온 뉴스 선호 글자 수인 346자 역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는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왼편에서 보이시는 줄글로 쓰여 있는 뉴스를 준비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뉴스를 그대로 문단별로 구분해서 컨텐츠 형식의 차이를 만든 뉴스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기존의 뉴스 기사와 문단으로 구분한 뉴스 기사를 이제 저희가 똑같이 첫 번째 했던 실험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에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실험에서 희망적으로 본 요소는 저희가 문단으로 구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서 이제 기존 뉴스에는 없던 문단 공유라던가 문단 추천, 문단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도입했는데 이 부분이 사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또한 문단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문단별로 사용자 데이터를 더욱더 자세하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사 속에서 중요한 문단을 추천해 주는 것과 같이 기존 뉴스에서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는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장점들을 더욱 살려보고자 이제 계속해서 사용자 리서치와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업데이트한 횟수가 총 28번으로 이제 베타 서비스 출시가 1년 전인 거를 고려하면은 2주에 한 번꼴로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저 인터뷰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짧은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단씩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읽으니까 기존 뉴스보다는 한두 문단 더 읽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업데이트 방향을 컨텐츠 형식보다 문단과 문단 사이의 인터랙티브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고 또한 뉴스 기사 중에서 댓글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저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터랙션과 함께 댓글을 녹이는 방향 역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뉴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는 평소와 같이 뉴스를 보다가 이제 문단을 누르면 하단에 댓글창이 올라오고 이렇게 문단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댓글을 함께 읽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한 투명도 등을 활용하여 이제 뉴스의 원래 형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쇼폼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거듭된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는 유저들에게 선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검색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기존 서비스에는 이제 뉴스를 보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은 이를 기사 속에서 바로 검색할 수 없고 나가서 검색을 해야 했지만 이제 슬리머에는 댓글 탭 옆에 검색 탭을 구축을 했고 이를 이용해서 기사 속에서 바로 이제 검색함과 동시에 이를 뉴스와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저희는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검색 편의성을 통해서 뭔가 문해력이나 어휘력이 낮은 그런 사용자도 관련 내용을 바로바로 찾아보면서 뉴스를 다소 쉽게 볼 수 있게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런 업데이트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했고 현재 슬리버 서비스에는 뉴스가 다음의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종 형태인데요. 사용자는 뉴스를 평소처럼 볼 수 있고 더 집중해서 보고 싶으면 문단을 눌러서 읽기 집중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뉴스를 읽고 난 뒤 댓글이나 검색을 활용하고 싶으면 이제 아까와 같이 하단의 버튼을 눌러서 이제 기능 모드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더 나은 뉴스 가독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싶고 추후에 슬리버가 개발할 이제 부가 기능을 고려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컨퍼런스를 보신 분들께서도 뭔가 사용해 보시고 간단하게 피드백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바꾸고 나서 서비스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슬리버에서는 이제 1인당 하루 평균 기사 소비가 8.2개로 네이버의 1인당 하루 평균 기사 개수보다 현재 높음을 확인했고, 또 주간 체류 시간 역시 35분으로 네이버의 22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체류 시간은 아직 댓글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보다 높게 기록된 수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뉴스를 읽는 데 집중한다라는 데이터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여전히 좀 갈 길은 먼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언론사마다 또 기자님마다 뉴스를 작성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뉴스를 문단으로 구분하는 게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또 검색이나 추천 기술 역시 더 정교한 형태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야 하는 것도 저희 슬리버 앞에 놓여진 큰 숙제입니다. 인터페이스 외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공들인 부분이 이제 기존 서비스에서는 없던 이제 뉴스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잠깐 넘겨서 네, 여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존 서비스에 없던 뉴스 기록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이제 아무래도 뉴스가 습관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놓쳤던 자신들의 뉴스 소비 습관을 이렇게 서비스에서 간단한 도표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 한 달간 하루에 몇 개의 기사를 읽었는지부터 최대 몇 개를 봤는지, 며칠을 읽었는지 간단히 보여주는 것인데, 이 기능이 사실 제일 반응이 좋은 기능이었고, 또 이를 추후에 FC로 연결해서 서비스의 리텐션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최대한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하루에 뉴스 기사를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은 86개까지도 읽으셨는데요. 뭐 이런 사실을 나중에 리포트로 발간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리버 서비스에 대한 개발 전반에 대한 소개가 끝났는데요. 저희는 문단별 인터페이스로 이제 모든 뉴스의 인터랙티브 요소를 도입했고, 이제 뉴스를 더 쉽게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에게 더 제공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서비스의 의의는 기존의 뉴스를 인터랙티브하게 만들려면 이제 한 팀이 모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해야 했었던 반면에,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서 그냥 저희 서비스에서는 보시는 뉴스가 모든 것처럼 다 인터랙티브하게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제 발표 제목 역시 그렇게 지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고, 이제 언론사분들과 기자분들의 많은 조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피드백 주시면은 경청하고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리버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아이폰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설치가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까서 가시기 전에 피드백 주시면 굉장히 스타트업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신 지는 아까 들어보니까 올해 4월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비카인 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이제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벌써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질문은 요 두 번째 발표와 세 번째 발표를 한꺼번에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요. 또 질문을 또 한꺼번에 준비해 주셔서 이번 이제 발표 끝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는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는 없었다. 네. 전국 기초의원 의정 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 이라는 주제로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그 월드컵 역전 그런 거 못지않게 진짜 스릴이 넘치는 그런 역시 데이터 저널리스트 분들이 잘 아실 텐데, 뭐 기자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역시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분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조은 활동가라고 하고요. 앞에 연사분들께서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과 자동화와 이런 되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너무 되게 이런 신기한 기술들을 이렇게 같이 접목할 수 있구나 이런 거 되게 생각 많이 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 네,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기초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좀 모두가 쓸 수 있게 좀 공개하는 작업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재밌게 좀 풀어내 봤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단체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강태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귀한 정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희귀한 정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알 권리라는 것에 되게 집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모토 하에 그런 정보공개 청구 등의 활동으로 국가의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정보 공개라는 것은 사실 이런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사실은 그 권한을 가지고 굉장히 수집하는 정보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시민들이 직접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알 권리를 위한 기초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목적은 어쨌든 이거를 다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기자, 활동가 모든 이런 주체들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와 공론장을 활성화시키자 이제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근데 정보 공개 형식과 정보 활용의 형식이 이제 변화하다 보니 이제 어떤 형식으로 공유할 것인가도 굉장히 저희한테 큰 화두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데이터에 관련해서도 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희귀하다 보니까 자료 형식도 굉장히 희귀하게집니다. 옛날에는 이제 PDF도 아니고 한셀 막 이런 걸로도 줬어요.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오픈 데이터 형식이 아니라 좀 폐쇄적인 형식의 이제 파일로 이제 자료 공개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만나는 자료들이 이렇게 PDF로 된 표인데 PDF로 돼 있다거나 이제 표의 형식들도 굉장히 병합이 많이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높은 형식으로 우리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산서 같은 것들도 이제 그냥 PDF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엑셀로는 공개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들을 저희 단체에서 되게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이제 공직자 재산 같은 경우도 이제 DB 형태로 좀 공개를 해라. 이제 이런 거를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항상 늘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개발자 분들이 같이 모이신 코드 포 코리아 이제 여기랑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이제 광화문 1번가 이런 걸로 제안도 내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 사실 DB화까지는 되지 않았고 그냥 창구만 단일화하는 것으로 사실 되게 미봉책의 수준의 이제 공약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활용하기 쉬운 자료들로 이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던 차였는데요. 그러던 차에 사실 2021년이 이제 작년인데 이제 지방의회 출범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었고 사실 저희가 지방의회 관련한 그런 분석이라거나 아니면은 정보 공개라거나 이런 거를 좀 꾸준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의회라고 했을 때 이제 국회라거나 하는 데는 이제 명수도 300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관심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풀뿌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정보공개법도 조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회에서도 되게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사실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이라거나 지방의 의원들이라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교적 이제 좀 사각지대에 있다 감시에. 그래서 좀 더 이제 지방의회 자체를 좀 내실화하고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기초의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꾸준히 하고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분석을 하려다 보니 너무 이제 제한적으로만 하게 되는 거죠. 뭐 서울에 있는 몇 개 뭐 구의 뭐 잘못된 사례들만 이렇게 본다거나, 되게 분절적으로만 이제 보게 되니까 이거를 좀 한 번에 좀 모아보자. 그 감시와 분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이걸 분명 필요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요거를 좀 모아보는 통합된 데이터 셋을 그냥 우리가 한번 시민들이 나서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기획을 해서 이런 거창한 제목으로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혼자 못하겠으니까 같이 해볼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모으게 됐는데, 그 사실 전 작업부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일단은 기초의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거를 좀 기초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이런 행안부에서 이제 그런 각 이제 그 지자체에 관련한 사안들을 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다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행안부의 답변이 우리도 모른다였어요. 그래서 기초의원이 몇 명인지 행안부도 모르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다 알아서 이제 모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었던 점이 어쨌든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기초의회에 대한 선거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선거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되어서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선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기초의회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관점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크게 기댔던 선행 분석 데이터가 뉴에이즈라는 또 그 단체인데요. 젊은 정치인들을 좀 키워나가 보자라고 해서 활동을 하는 이 단체인 뉴에이즈에서 이제 기초의회의 어떤 연령대라거나 성별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기대어서 그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선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금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하나의 데이터가 또 다른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제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요 정도의 이제 현황 파악을 하고 이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해주실 분 있냐? 우리 이제 30주년이 되었고, 그래서 기초의회 관련한 데이터셋을 한번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사실 저희가 좀 제한된 채널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SNS 채널이나 아니면 이제 시민사회 각 이제 그런 알림 페이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31분이나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한 30여 분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제 그 전국 기초의원 의적 감시 데이터를 통합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국에서 지방의회를 분석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공개를 하자, 이 DB를. 이제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7번을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 프로젝트를 위한 소통은 일단 오픈 채팅창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같이 소통을 했고요. 이거 아직도 잘 이제 살아 있어서 저희 이제 그 상 받으러도 이따 같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네. 이렇게 이제 오픈 채팅창을 기본으로 했고,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뭐 논의한 사항이나 잘 안 되는 부분 질문 이런 거 여기다가 자유롭게 올려서 토론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를 일단 매주 월요일에는 열어놓겠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 정해 나가야 될 사안들을 체크하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하자.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뉴얼이랑 회의 기록 같은 거를 좀 촘촘하게 많이 만들어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협업을 위해서는 진짜 매뉴얼이 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뉴얼 작업에 되게 많이 좀 공을 들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이제 기계가독 데이터의 의미, 우리가 왜 이런 노가다라고 하는데 소위 요걸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필요성 이런 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글 시트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어떤 기술이라고 하면 구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구글과 이제 줌? 이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구글 시트도 사실은 다 이제 각자 시민분들이 모여서 하니까 그 익숙한 정도가 굉장히 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시트를 사본 저장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기술을 할 거냐라는 방법까지 좀 읽고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좀 매뉴얼을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서 그래서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것도 같이 좀 이제 되게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모이다 보니까 저희 같이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 중에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좀 하고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검증과 이런 거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검증 방법 그리고 협업을 위한 규칙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좀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든 데이터는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226개 기초 이외에 거의 3,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프로필 상으로 나와 있는 상세 이력들. 왜냐면 사실 겸직 신고만으로 사실 커버가 되지 않는 이력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세 이력을 모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제 겸직 신고한 그 서류들을 보면서 이제 겸직 신고한 현황들을 모으는 거, 그리고 이제 징계 내역, 그 셀프로 사실 징계를 하는데요. 그 기초 의회 내에서 이제 뭔가 비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징계한 내역,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모았고, 원래는 재산 신고 내역도 이제 매해 공개되는 그 재산 신고 내역도 좀 정제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좀 그 한정된 기한과 이제 기술을 좀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진행하지 못했고, 요 세 가지를 그 시민 참여단에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에 하면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들, 어려웠던 점들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는 좀 상세 이력 같은 거는 좀 코딩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상담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여러 이제 개발자 분들과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스트 분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을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복붙밖에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사실 그 홈페이지 구조가 지방 의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몇몇 업체들이 있어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통이 표준된 어떤 그 홈페이지 형식이 없어서 다 이제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복붙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저희가 이제 되게 전통적인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방법을 통해서 같이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각기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좀 다소 심각한 그 기초의 홈페이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프로필 자체를 이미지로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 크롬이나 이런 이제 보안 규정 같은 거를 지키지 않아서 이 위험한 사이트로 계속 안전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좀 이미지로 이제 그냥 박아놓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서도 사실 좀 크게 이제 장애가 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업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일일이 이거를 수기로 이제 쳐야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세 이력 말고 이제 겸직 신고 현황을 이제 그 데이터셋 작업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신고나 공개 기준이 또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일보에서 이제 보도해주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그 미신고, 그냥 겸직 자체를 사실 신고하고 말고를 그냥 되게 자율적인 어떤 영역으로 좀 맡겨져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프로필에는 올렸더라도 그냥 겸직에는 겸직 신고로는 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안 하고부터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의외 분위기별로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미신고하거나 부실신고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부실신고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어떤 데들은 보수를 다 액수까지 공개하고 어떤 데들은 보수 수령 여부까지만 공개하고, 아니면 어떤 데들은 그런 거조차를 아예 다 비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공개 기준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받을 때부터 그 형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느꼈던 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감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직무를 하고 있는 그런 직책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최소한의 이런 겸직 신고와 관련한 규칙이나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금 더 나서서 좀 이런 그 어떤 것들이 그 신고가 되어야 하고 공개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통일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발 전자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서류를 그냥 막 손으로 이제 써서 사실 제출하게 하다 보니까 아예 이걸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는 다 전자문서의 시대고 한데 그래서 전자적으로 등록을 하고 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런 오류 및 논의사항 공유 시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각자 작업하고 있는 거에서 고민되는 부분 그리고 뭐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이제 올려놓고 이걸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리뷰하는 형태로 해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겸직 현황, 상세 이력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징계됐던 내역들은 이제 보도 나온 것까지 좀 이제 검색해서 넣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전국 기초의원 감시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좀 이 구축 대작전의 의미라고 한다면 사실 향후에도 이제 시민과 언론 등 이제 다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공유를 했다라는 거에 저희는 이제 목적이기도 하고 그거에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어떤 뭐 하나의 언론사라거나 아니면 뭔가 관심 있는 한 명의 기자라거나 뭐 한 명의 활동가라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뭔가 이런 데이터, 감시 데이터 같은 걸 같이 만들고 사실 혼자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걸 같이 만들었다라는 거에 되게 그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에 되게 좀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옛날에 이제 코로나 이전 같았으면 아마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었을 텐데 줌으로 진행해서 되게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느슨하게 좀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자들의 어떤 지역이나 구성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이제 소통만 잘 되고 협력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좀 이런 방식으로 좀 가볍게 시작을 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직업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연구자부터 뭐 회사원도 계셨고 그냥 대학생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도 부산, 일본 이렇게 일본에서도 참여를 사실 해주셨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감이 생겼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하면서 좀 데이터에 대한 감각을 그냥 공공 데이터, 감시 데이터 이런 게 왜 필요하고 좀 같이 계속 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이해를 좀 넓혀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결과물에 대한 사실 근데 좀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뭐 이거 그럼 조금이라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 한국일보에서 같이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던 윤현종 기자님이 이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엄청난 사실 여태까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보도는 네, 그 전국 기초 의원들의 어떤 겸직 현황과 이제 그 상세한 어떤 그 이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이게 구현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를 저희도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보도가 이제 나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좀 과제라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 이후에 사실 이런 데이터를 만들면은 항상 좀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인물에 대한 걸 만들다 보면은 인물도 좀 추적할 수 있는 DB로 좀 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제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 사실 고유 인명별 DB 같은 거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기수 안에서도 계속 이제 직위나 신변 막 이런 게 계속 변하고 당도 맨날 바뀌어요. 막 그 안에서 막 당을 바꿔치기 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별로 계속 바뀌고 반기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추적하는 데에는 조금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어렵겠다. 이거는 주기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제한적인 정보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프로젝트 상으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계속 뭔가 좀 주요한 데이터들, 감시 데이터들을 같이 좀 작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단들이 아니면 이제 좀 데이터 활동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체들이 좀 이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이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저희가 이건 작업들을 좀 이런 환경들을 계속 기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조성하는 거가 또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기 전에 개발자라거나 이런 데이터 전문가 분들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유효했고 앞으로도 좀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연계가 되게 많이 되어야겠다. 지금 여기 계신 데이터 저널리스트 분들과도 좀 같이 많이 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소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요 프로젝트는 사실은 올해의 오픈 데이터 상을 수상한 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일단 수상하러 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31명이 다 오시면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또다시 이제 바로 가득 차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상해야 되는데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태영 대표님께서는 자리를 조금 하지 못하셔서 먼저 질문을 받았었고요. 이번에 이제 김민기 슬리버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김조은 대표님, 활동가님을 포함해서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윤현종 기자님 한국일보의 그 기사 내용도 사실 되게 재밌고 인터랙티브 뉴스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 해주신 유성의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님, 여기 어떤 마치 시빅 해커인 것처럼 참여하셨지만 알고 보니 역시나 그 기사의 내공을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저한테 방금 카톡을 보내주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튜브에 정보공개센터에 대해서 정말 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키워오신 텃밭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데이터 저널리즘 수업 학생의 애들 가르칠 때 정말 요 유튜브를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주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한번 해보고 한번 이제 그 기관의 전화를 받고 괴로워해봐라 너네들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텃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게 아니고 제가 먼저 진행할게요. 제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제 슬리버 대표님도 김민기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강태영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언론지능재단에서 빅카인즈 내지는 빅카인즈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슬리버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인링크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언론지능재단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그 협업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이제 가능했고 그러니까 좋았다기보다 가능했고 그런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빅카인즈가 없었으면 서비스가 나오기가 조금 힘들었고요.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구조가 언론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단으로 구분하는 거를 홈페이지별로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아웃링크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를 홈페이지로 적용하고자 이제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어 봤는데 결국 한 언론사만 제대로 되고 나머지 언론사에서는 잘 작동하는 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일링크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뉴스 저작권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지 사업으로 해결을 해서 서비스를 무사히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의 가장 좋았던 점은 애초에 비카인지 API가 굉장히 좋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기능이 비카인지에 있다면 저희 팀은 비카인지 API를 쓰고 나머지 코어 기능 개발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검색이라던가 추천이라던가 뭐 인터랙티브하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아마 개발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좋게 도움을 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비카인즈가 사실은 사실 뭐 지금 이제 뒤에 이제 그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소스에서 뭐 기초 의원 그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스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데이터셋을 만들거나 심지어 DB까지 구축하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닌데 이제 비카인즈에서 그 54개 매체의 그 데이터를 받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합 DB로 구축을 하셔서 제공을 해줌으로써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그거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미디어 스타트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요거를 이제 아까 살려서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저널리즘 일반에 이제 비카인즈 뉴스 기사 분석하는 것 외에도 사실 데이터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어떤 DB도 통합 DB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초 의원 의정 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이 정말 대작전이고 정말 이게 굉장히 좋은 기초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 통합된 데이터셋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거를 이제 결심을 하신 그 부분이 진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재단에서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그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대통령 이제 그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제 지금 한번 해보셨잖아요. 한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했을 때 물론 지금 향후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스텝을 고민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의 어떤 이제 도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까요?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 분 중에 유성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희 오마이뉴스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시민 일로 참여해서 이게 이런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일단 참가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다들 이제 공공 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와 그 전문가의 결합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 참여하신 분들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재단과 연계돼서 구축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보통 정치라고 하면 이제 국회의원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정말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김조은 활동가님.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협업하면서 이 데이터 셋 자체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항목은 뭘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런 거를 처음에 정할 때부터도 되게 좀, 아니면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 이런 것도 사실은 ODF라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오픈 데이터 포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연계가 됐어서 저희가 훨씬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오픈 데이터 포럼의 어떤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진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언론진흥재단에서 또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참여하셨던 분들한테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거나 아니면 좀 소정의 어떤 모임 비용 지원이라거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저는 발표하시는 와중에 들었던 그 중에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물론 이제 구글 도구를 쓰셨다고는 이제 하셨었는데, 그리고 또 줌 이런 거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협업을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금 프로세스를 기록을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아까 일종의 버그 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정책을 이제 같이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거의 거대한 플랫폼 만들 때 협업할 때 이제 그런 협업 툴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하시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다 기록하시고 또 다른 이제 어떤 활동가 분들이 참여하실 때 오픈 소스나 어떤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정말로 필수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이제 정말 돋보이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계속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만 만날 수도 없고 너무 이제 봉사만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 자원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데이터 저널리즘 측면에서 지원을 DB 같은 걸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자원을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지금 강태형 대표님 안 계시긴 하지만 앞에 있는 강태형 대표님 하시는 프로젝트의 인상적인 점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이종 데이터를 결합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즉 뭐냐면 강수량 데이터는 사실은 수치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비카인지 데이터는 그냥 텍스트 데이터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서로 성격이 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붙여보시는 거를 하셨는데, 비카인지가 아까 텍스트 데이터 갖고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오픈 시빅 해커들이 쓰시는 것들을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개 또 맞춰보셔서 강태형 대표님이 또 덜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표준화라든지 어떤 이런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어떤 통합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아마 선도적으로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정보공개센터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쉽게 아까 비카인즈 쓰시는 것처럼 이제 쉽게 가져다 쓰면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윤영정 기자님의 이제 기사를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보기도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긴 했는데 그 기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던지 임팩트 그런 것들을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의 윤현종 기자입니다. 사실 이 기획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데이터 구축 대작전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면 이 기획을 아마 애초에 시작을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데이터에 굉장한 테크닉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있는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관심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획은 이 DB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추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씩 이제 뼈대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됐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건 뭐였었냐면 이제 그 전국 기초의원들을 이제 아까 김정은 활동가님께서도 전국에 대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밝혀냈죠. 2,978명입니다. 2,978명의 이제 겸직 현황을 저희가 전부 모아보고 그 모아본 겸직 중에서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했음에도 또 한 가지의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는 이제 신고된 겸직이 이제 정부가 만든 그 금지된 겸직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지방의회 의장은 이 사람이 금지된 겸직을 하고 있을 때는 사임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밝혀내려면 이 겸직의 종류부터 다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리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비영리성이 있는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겸직들이 지자체가 지원하는 어떤 사업비를 받고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 겸직인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속해 있는 단체에 있는 겸직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작업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한국일보 혼자서 하는 것은 사실 뭐 무리가 있었다기보다는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는 게 생명이고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또 다른 시민단체와 좀 접촉을 했습니다. 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인데 거기는 이제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좀 유사한 작업을 진행했던 이제 사례가 있었어서 저희가 그쪽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보니까 한 164명, 그러니까 164명의 기초의원들은 이제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을 신고를 했지만 의장의 사임 공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직을 겸하고 있는데도 겸직 신고 자체를 안 한 기초의원들도 한 760명 정도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기사 꼭지로 만들어내면서 좀 기획을 하게 됐던 거고, 한 가지 이제 이 기획에 이제 의의가 있다면 사실 이렇게 시민과 함께 이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시민 참여단의 한 사람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드는데 손을 조금씩 보태게 된 건데, 활동가님이 전부 이제 DB 이 전체를 총괄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추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현장 취재를 했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반 시민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인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만들어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이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유성혜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뭔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 뭔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 굉장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러려면 사실 저희 언론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기초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베이스는 이 겸직 현황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결의 또는 다른 성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이제 시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올해부터 만들어진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각 지방의회에다가 당연히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의 실태, 그 지방의원들이 그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교육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교육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이제 당연히 그 법을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 그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례들을 찾아내서 이제 판결문을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것 또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겸직은 하면 안 됩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의미 분석 중에 의미 중의성 해소 해가지고 이음 동의어 해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이름은 똑같은데 직함하고 소속이 달라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사람이 돼버리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비카인즈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 중에 하나이고 다 수작업으로 하고 그게 다 돈이 여러분 세금으로 가는 뭐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이 굉장히 이제 고된 그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하셔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얘기를 지금 여기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생기셨으면 한번 뭐 언제든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하고 소속 좀 더 하고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겨레 21의 박다혜 기자라고 하고요. 그 슬리버 김민기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영업 비밀일 수도 있으려나 싶기는 한데 그 슬리버 서비스가 타겟팅하는 독자가 어떤 독자층인지 누가 유닉은 확실하게 그 유닉이 타겟팅하는 독자를 형성을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슬리버는 어떤 이용자를 타겟팅을 하고 계시고 왜 그걸 텍스트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휴 매체 기준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익화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익 수단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앱으로만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앱이라는 게 그러니까 확산성에는 조금은 좀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웹이나 이런 걸로 웹 서비스로도 추후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데 우선은 저희가 웹은 우선 당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일링크로 서비스를 진행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을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야 저희 쪽에 들어오시는 언론사분들도 충분한 수익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하이제킹입니다. 하이제킹이 어떤 거냐면 뉴스가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그 구매 결정을 하는 그 중간에 뉴스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재테크 영역에서 특히 많이 이렇게 두드러진 현상인데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기사를 보고 MTS 서비스를 가서 주식을 매매하고 부동산 기사를 보고 뭐 지금 다방이나 직방 이런 서비스로 넘어가는데 그 구매 결정에서 다른 데로 가는 고객을 하이제킹 하겠다 딱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술은 지금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는 다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그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론사 선정 기준은 일단 7대 메이저 언론사를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뉴스를 문단별로 그러니까 뉴스 자체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문단별로 쪼개서 저장하기 때문에 뉴스 기사 하나당 9개의 문단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개의 기사를 저장한다고 하면 저희 서비스에는 DB에 10만 개가 쌓이는 게 아니라 90만 개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DB에 모든 기사를 문단으로 쪼개놔서 3천만 개 이상의 문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3천만 개가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 서버가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성능이 계속 저하되는 현상도 있고 저희가 계속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저희가 나머지 언론사들도 다 서비스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타겟층은 그래서 이제 재테크를 좀 활발히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재테크 우선 재테크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관심이 많은 독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들으신 내용은 이제 뭐 펀딩 받으러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아마 이제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미디어 스타트업 연구할 때마다 그거 뭐 임팩트 아니냐, 뭐
돈은 안 벌고 그냥 봉사활동 뭐 약간 거의 그런 수준으로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저기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 유튜브에도 나왔는데요. 이제 뭐 요런 이제 그 기초요원 감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기 오늘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제 생각에는 이번 세션만이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확산하려고 할 때 학계와의 공동 연구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없는지 아니면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협업을 하는 거는 주로는 데이터 저널리스트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 쪽이랑은 사실 많이 연이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제 학계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학계 분들이라기보다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학술 연구와 관련한 기초 데이터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를 좀 공공적으로 좀 받아볼 수 있는 루트는 없느냐 이런 상담들이 좀 덜어 많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학술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를 같이 좀 작업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는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시도를 활발하게 해보진 않았던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지원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언론지능재단에서 비카인즈 활용 내지는 언론지능재단이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연구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런 그 데이터 저널리스트들의 그 데이터를 활용해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더 트랙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은 아마 학계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이제 조금 남았는데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면 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하고 소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강동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과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물론 제가 아직 그 데이터를 정확히 보지는 못해서 드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 통계 시스템을 보면 그 전국 기초의원에 대한 당선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 그걸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선자 명부를 전체 다운로드 받아서 합치면 전국에 있는 기초의원 리스트가 쫙 나올 거고, 겸직과 관련한 내용이 필요했다면 그 각 기초의회에 겸직 신고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그 받은 내용을 멀징 시켰으면 조금 더 편하게 데이터를 구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이 고려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했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수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겸직 신고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서 그걸 저희가 이제 어쨌든 데이터화 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고 그걸 이제 데이터화하는 작업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수기로 받은 것들을 입력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명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당선자 명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선관위에서 기초의회 당선인 명부는 사실 제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자료실에서 요번 민선 8기는 이제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게 조금 그때 당시에는 그 업데이트된 그런 명부를 이제 받기가 어려웠고 사실 그리고 기초의원이 굉장히 많이 정보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작업을 수행했던 게 이제 당선 초반이 아니라 이제 후반부에 이제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그 명부를 모으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뭐 공공 데이터 포털 이런 것들도 저희 데이터 저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또 활용하시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그 CB 캐커 분들이나 이런 활동가 분들께서 바텀업으로 정의해 주셔가지고 데이터가 어떤 뭐 것이 필요하고 어떤 속성이 필요하고 어떤 뭐 이런 것들 다 표준화해 주셔서 재단을 통해서 만들거나 이러는 것이 공공 데이터 포털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연구자지만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탈 진실 사회라든지 뭐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데도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저널리즘을 굳이 데이터 저널리즘 아까 질문 나온 것도 있었지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렵게 그다음에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가치 지향을 갖고 있는지 저널리즘 가치는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혹시 드신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윤현정 기자님부터 고개를 열심히 크게 끄덕여 주셔서 윤현정 기자님부터 하시고 유성희 기자님 그리고 이제 김주은 활동가님 그리고 김민기 대표님 이런 순서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은 취재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뭐 취재를 할 때 취재라는 게 사실 정보를 취합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이제 취재라고 하는데 그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취재원들이 하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재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글자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취재원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날아갑니다. 휘발성이 좀 강한 측면도 있고요. 과거에 했던 말을 지금 바꾸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뭐 사실이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또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기록이나 숫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조작되지 않는 한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중요성을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를 일단 또 한번 확인하는 그 작업이 어떻게 보면 또 더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힘든 작업을 굳이 해야 하느냐. 정확한 기사를 쓰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그런 작업 자체가 계속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독자 대중들한테 계속 이제 남아 있고 그것이 뭐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밝혀진 어떤 정확한 팩트가 뭔가 자그마한 변화라도 일으켜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지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작업을 좀 더 쉽게 만드는 게 또 데이터 저널리즘의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이거에 참여할 때는 이제 편집 기자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취재 기자로 국회를 한 2년, 3년 정도 출입을 했었어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사가 사실 국회의원 집중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초의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중간에 약간 동의 없는 기사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참여자분이 계셨어서 저는 기사화에 대한 생각을 사실 그때 접었었는데 약간 끝나고서 조금 한 번 더 살펴봤다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 저널리즘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참여하신 그 직장인 분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자기들이 뭔가 같이 작업을 했던 게 결과로 이어지는 게 너무 뿌듯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단지 그냥 참여의 목적을 둔 거였는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데이터와 저널리즘이 만났을 때 그 결과물을 보면서 되게 뿌듯함과 되게 보람을 느끼셨다는 말을 듣고 아마 거기에 좀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김조은님. 네, 저희는 사실 그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많이 항상 늘 부럽거든요. 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정말 멋있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되게 저희도 뿌듯함도 느끼고 되게 부럽기도 하고, 아,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런 게 잘 이루어져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더 사실 근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좀 많이 공유될수록 더 많은 관점들이 많이 생기고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끔씩 이제는 기자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좀 같이 작업하셨던 데이터를 주실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좀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큰 어떤 이름에서 좀 같이 공유하고 그걸 축적해 나가고 그게 또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더 그래서 다양한 좋은 컨텐츠들이 또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래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기 대표님. 네, 저는 열심히 좋은 수익 모델 만들어서 언론사분들께 더 많은 수익을 주고 언론사분들이 더 좋은 데이터 저널리즘을 많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이거 오늘 발표한 내용이 너무 인사이트가 너무 뛰어났고 사실 저도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널리즘 가치라고 하면은 뭐 사실성, 공정성, 뭐 사회 정의 이런 것들 많고 옛날에 또 언론은 뭐 감시견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오늘 발표하신 투명성이라든지 아까 공유, 참여, 개방성 이런 것들이 답보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뭐 이렇게 전통적인 저널리즘 가치들이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실 데이터화함으로써 세계가 데이터화되어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그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시를 하게 견해 역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도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청중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